안녕하세요.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송홍준이고요. 저는 현재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와 포스코 그룹사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 교육과정인 뉴칼라 교육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의 이해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 과목인 파이썬 실무 활용 과정은 데이터 분석 시에 사용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엑셀 사용 시에 많이 사용하는 주요 함수들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구현하고 코딩을 통하여 연습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 과정은 파이썬을 처음 접해보거나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 또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주차 교육에서는 데이터 분석 시에 많이 활용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과 설치 및 개발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파이썬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설치 및 개발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 활용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1교시에는 데이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파이썬을 사용하는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2교시에는 파이썬의 일반적인 특징, 다른 언어와 다른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실제로 파이썬을 설치해보고 파이썬 전용 개발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왜 데이터 분석 툴이 상당히 많은데 파이썬을 사용하는가, 그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지속 가능한 생존 조건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빅데이터라는 그런 큰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심에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활용 툴 중에 왜 파이썬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0년대부터 1, 2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판이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주도한 나라들이 오늘도 선진국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에 끼지 못한 나라 가운데 선진국이 된 경우는 전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을 의미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을 의미하고요. 3차 산업혁명 그러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강조합니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르죠.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판에 잘 올라타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디지털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스입니다. 각종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식물 공장인 벤처플래티의 경우에는 파이프에 센서를 설치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벽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병원의 경우에는 수액 봉지에 센서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수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oT 기술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의 처리,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패턴, 법칙을 발견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제품 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파악을 한다거나 또는 실시간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되는 제품이 불량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예측한다거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무간접 쪽에서는 우수고객을 사전에 예측해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 지능으로서 딥러닝, 머신러닝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면 인공신경망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뉴런과 유사한 입출력 및 복수의 은익계측을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딥러닝 그러면 이제 인풋 요소가 있습니다. 인풋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일반적으로 X라는 변수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X1, X2, X3란 변수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우리의 두뇌 속에 있는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 그래서 이 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의 중간에 이 구성되어 있는 이거를 사람으로 따지면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뉴런이라고 부르고 이 딥러닝 인공신경망에서는 이걸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인풋 요소와 이 히든 요소를 경유해서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각각 이제 가중치를 계산해서 이 실제의 y 값과 이 인공신경망에서 계산된 가중치에서 계산된 값, 그걸 일반적으로 예측값이라고 부릅니다. y라는 값에 머리 모자를 씌워서 예측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과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가중치를 만드는 걸 일반적으로 학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딥러닝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만들고 그 가중치에 의해서 실제 y값을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기법이 딥러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머신러닝은 뭐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머신러닝 기법은 이제 목표 변수가 y라고 부릅니다. y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y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존재하면 얘를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y 목표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를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또 지도학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은
목표 변수의 속성, 예를 들면 y 변수가 수치형 데이터다. 또는 얘가 분량, 양품을 나타내는 범주형 데이터다. 이거에 따라서 수치형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면 얘를 예측 분석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를 가지고 모델링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면 얘를 분류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또한 이 머신러닝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확률 분포를 전제해서 사용하느냐, 확률 분포를 전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부르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전제하는 분석을 모수 분석이라고 사용을 하고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분석을 비모수 분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접하는 부분이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를 접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수 분석의 대표적인 분석이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이고 비모수 분석의 대표적인 분석이 트리 구조로 분석하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이 머신러닝 기법은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제작한 걸 집어넣으면 얘가 결과를 내보내 줬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이 개념이 데이터하고 결과를 집어넣습니다. 이 결과가 목표 변수입니다. 그럼 얘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규칙 또는 조건 내지는 가중치. 이렇게 이거는 컴퓨터가 되겠고요. 얘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짜서 줘야 결과를 얘가 컴퓨터가 제공을 해줬는데 이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기계 스스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결과와 데이터를 주면 거꾸로 규칙을 만들어서 얘가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되는 시기에 지속 가능한 생존 조건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2019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빅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인류가 다른 종으로 분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빅데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용량의 데이터의 처리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패턴, 법칙을 발견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거나 미래 예측을 통해서 통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관점에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중심이니까 데이터가 기본 전제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리터러시, 문해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해력이다.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재료로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석 기획 단계, 데이터 수집, 탐색적 분석, 모델링, 모델 적용 이렇게 5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석 기획이라고 하면 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석 목적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석 목적을 명확히 하고 또 하나는 이 분석 작업을 하면 혼자서 다 못합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분석 작업에 투입되는 리소스는 어떻게 되고 일정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석 기법을 썼는데 내가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분석 기법을 써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먼저 분석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영층의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 승인을 받아야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업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만의 생각이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기획 시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일정이라던가 인원 리소스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분석에 필요한 사전, 투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분석 기획 단계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경영층에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 경영층에서 합시다 맙시다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난 다음에 뒷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이제 결정이 났어요. 과제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어떤 항목을 수집할 거냐. 항목 정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볼 건지 목표 변수죠. 목표 변수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제 수집이 다 끝났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나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특성을 보는 겁니다. 사전에. 품질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품질 특성. 그래서 데이터 품질 특성을 보고 데이터 품질 특성을 보니까 데이터 값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품질 특성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데 여기서 보는 내용은 결측치와 이상치를 주로 보게 됩니다. 결측치인 경우에는 데이터 값이 있어야 합니다.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상치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조업 조건에서는 온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온도가 100도에서 1000도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수집해서 보니까 1500도짜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상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치가 있냐, 결측치가 있냐를 보는 거고요. 있으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하거나 변환하는 게 아니고요. 왜 발생됐을까? 발생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보니까 그때 설비가 고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이런 추가적인 조치 작업을 하는 거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상치가 아니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아니더라.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 그걸 대체한다고 그럽니다. 대체 작업이라고 그래요. 대체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품질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품질 재확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정제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정제 작업.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게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색적 분석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은 그래프 분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을 보유한 데이터가 섞여 있게 되면 그 데이터를 특성별로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분리해내는 작업을 층별화라고 그럽니다. 층별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근데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게 정말 그러냐? 이 그래프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그러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답변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통계적 가설 검정 이런 작업을 부수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탐색적 분석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은 정보와 그 다음에 통계적 가설 검정 이런 작업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변수를 사전에 선정을 합니다. 목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사전에 선정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향인자 탐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향인자 탐지 내지는 변수 스크리닝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Y에 영향을 주는 인자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모델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델링. 그래서 모델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딥러닝 기법을 쓰거나 머신러닝 기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법을 쓰거나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Y는 목표 변수입니다. Y는 fx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모델링입니다. 그 모델링은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Y가 있냐 없냐. 모델링은 Y가 있는 걸 모델링하는 겁니다. 비지도학습은 모델링이 없어요. 네. 모델링이 없고 이제 비지도학습 관점에서 X인자만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델링이 됐으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 모델링이 나왔는데 이 성능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할 거냐 적용하지 않을 거냐 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적용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성능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과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모델링을 다시 한다거나 해서 성과를 유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중심에 일하는 방식에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도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생각을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의미합니다. 절차 및 방법을 의미하고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면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해서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은 업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업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얘기는 정량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문제를 정량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해당 공정에서
불량률이 나타난다. 그러면 불량률이 평상시와 다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과거에는 0.2%였는데 0.8%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마디 말보다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문제를 여러 작은 문제로 분할하여 구조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화하는 능력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로직 트리라는 기법을 써서 큰 문제에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 정리 기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어걸도라고 그럽니다. 어걸도. 뼈다구 그림이죠. 생선이 뼈다구 그림이다. 그런 얘기인데 오른쪽에 큰 문제를 놓고요. 그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사람 관점, 기계 관점, 그 다음에 원료 관점, 방법 관점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시켜가지고요. 여기서 세분화하는 겁니다. 이 모양이 뼈의 생선 같다. 그래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순서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프로그램 할 때는 순서도입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일의 절차를 단계별로 처리 순서를 표현해 놓은 그림이 프로세스인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일의 처리 순서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태스크라는 용도를 쓰는 겁니다. 태스크라는 용도를 쓰는 거고요. 이 태스크 안에서 일의 세부적인 액티비티를 스텝이라는 용어를 써서 구분합니다. 한 태스크에는 스텝이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좀 더 그 부서 관점, 책임 관점, 그 관점에서 그려놓은 게 동일한 개념이 이제 여기 부서명이 들어오고요. 부서명에 이제 태스크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이제 순서잖아요. 이 부서, 이 해서 이 흐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은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걸 기능, 전개, 프로세스 맵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맵. 그래서 펑션, 디플로이먼트, 프로세스 맵. 그래서 FD, PM이라고 부릅니다. 기능 전개, 프로세스 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명확히 해주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치와 판단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 관점에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건 대부분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가장 밀접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작은 부분을 조합해서 크고 복잡한 기능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들을 모아서 그룹핑해야 되겠죠. 그룹핑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더 좋은 기능을 만드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섯 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더라도 분석 결과를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전달할 때 소통 능력이 결여되면 잘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전달을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통 능력,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통 능력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담아서 전달을 하죠. 그 보고서에 함축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할 거냐. 보고서를 어떻게 써서 전달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함축적 의미를 많이 씁니다. 뭐 소설 쓰듯이 이게 쓰진 않죠.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 능력과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모든 직원들은 코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코딩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코딩을 위해서 천재일 필요 없다. 그냥 시작해라. 그리고 코딩은 21세기 직장인이 갖춰야 할 교양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셨고요. 또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인 일론 머스크도 박사학위 중요하지 않다.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딩 실력이 중요하다. 코딩 실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코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툴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엑셀을 많이 썼는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등과 같이 IT 기술 조사 기업인 KD 너젯 그 기업에서 2019년에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툴로 어느 거를 많이 쓰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파이썬이 1위고요. R이 3위, 그 다음에 엑셀이 4위를 차지한 걸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GUI 방식. 어떤 화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기능 갖다 쓰죠. 그런 식으로 쓰는데 파이썬과 R은 사람이 코딩을 해야 돼요. 쓰기 위해서. 코딩은 일반적으로 GUI 방식보단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불구하고 파이썬과 R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과 R 두 개만 비교하면 둘 다 코딩 방식인데 파이썬을 R보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17년부터 이렇게 비율을 보면 19년도에 급속히 파이썬 올라갔는데 R은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으냐면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을 쓸 때 표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무슨 얘기냐면 머신러닝 기법을 쓸 때 머신러닝 기법을 쓰시고요. 내가 학습을 시키겠다 컴퓨터에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대부분 표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을 한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XY 이렇게 주는 거고요. 내가 의사결정 나무 분류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XY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게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파이썬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R도 근데 장점이 있어요. R도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통계 분석에 장점이 있어요. 왜 통계 분석에 장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R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통계학자입니다. 통계학자. 그래서 통계 분석에 강점이 있고요.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쓸 때 표준화가 파이썬만큼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파이썬이나 R을 다 쓰지만 R만의 또 장점이 있고
파이썬만의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R은 명령어, 함수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파이썬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 분석 툴 중에서 파이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엑셀은 이제 100만 행, 스프레드 시트 안에서 100만 행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한계인데 파이썬은 컴퓨터 메모리 허용한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파이썬이 엑셀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답니다. 빠르고요. 또 파이썬은 엑셀보다 더 고급스러운 그래프,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고요. 엑셀에서는 일일이 내가 어떤 함수를 쓸 때 함수를 선택하고 범위를 지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지정한 셀 값이 많다면 여러 번을 지정을 하죠. 내지는 드래그 기능을 해서 카피를 떠서 쓴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파이썬 R에서는 코드 몇 줄만 쓰면 그 반복적인 이런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형식의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엑셀에서 만약 합친다 그러면 엑셀은 어떻게 합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여러 번 해야 돼요. 파일 수만큼. 파일이 100개다 그러면 100번을 해줘야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글로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글로브라는 모듈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어요. 통합하는데 굉장히 간단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이썬에 사용된 코드는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점은 이식성이 좋은 겁니다. 이식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에서 만든 내용을 얘를 매킨토시나 맥컴퓨터나 서버 환경, 리눅스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매킨토시나 리눅스에서 파이썬 만든 코딩 내용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식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식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분류 기준에 따라서 조건별로 데이터 분리 및 결합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파이썬 언어가. 그래서 파이썬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작성된 내용 말고도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파이썬 언어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기존의 개발자들이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품이 많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코딩이 많다. 기존 코딩 내용이 많다. 이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성품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찾아서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약간만 수정해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파이썬이 아마도 선호도가 계속 높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으로 왜 데이터 분석 툴이 많은데 하필이면 파이썬이냐, 왜 파이썬이냐에 대해서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